JK그룹의 M&A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는 권희준 총재의 제국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과시의 장이었다. 서울 최고층 호텔의 스카이라운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고,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에서는 샴페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그 중심에는 권희준이 있었다. 그는 젊고 유능했으며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그의 맞춤 슈트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었다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아내인 윤소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화려한 그림 속의 희미한 수채화 같았다.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옷의 주인이 아닌 듯 어색해 보였다. 그녀는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그저 남편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서 불안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권희준은 그 모습을 곁눈질로 힐끗 보고는 못마땅하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완벽한 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흠이었다. 총재님, 이번에도 대단한 성공을 거두셨더군요. 과연 JK의 신화답습니다. 경쟁사의 한 임원이 아첨 섞인 목소리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의 시선은 이준을 지나 그의 옆에 서 있는 서에게 잠시 머물렀다. 사모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비즈니스 파티는 조금 지루하시겠습니다. 그 말에는 교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라는 비아냥거림. 서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려 했다. 권희준은 아내를 감싸주는 대신 오히려 그 조롱에 동조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와인잔을 흔들었다. 내 아내는 재무제표보다는 꽃꽂이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세상의 복잡한 일은 모르는 편이 더 행복한 법이죠. 그의 말은 서아의 가슴에 차가운 비수가 되어 박혔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규정해버렸다. 서아는 더 이상 표정을 관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구두끝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하얀 손이 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쥐는 것을 권희준은 보지 못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준은 만족감에 취해 있었고 서아는 깊은 절망감에 침묵했다. 그들의 집은 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그곳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각자의 방, 각자의 세계.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런 식이었다. 그는 서아를 자신의 성공을 장식하는 트로피 정도로만 여겼고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아주 작은 노력조차 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늘 그 자리에 자신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믿었다. 다음 날 아침, 권희준은 숙취로 무거운 머리를 흔들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평소 같았으면 서아가 조용히 침실로 들어와 갈아입을 옷과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 두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할 정도로 저택이 고요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욕실로 향했다. 어젯밤 자신의 말에 토라져 버리는 유치한 시위 정도로 여겼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드레스룸으로 들어섰지만 그의 옷만 말끔히 정돈되어 있을 뿐 서아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금 짜증이 난 채로 1층으로 내려왔다. 거대한 다이닝룸의 차갑고 긴 테이블. 그 위에는 아침 식사 대신 얇은 서류 봉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가 결혼 내내 소중하게 끼고 다니던 결혼 반지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이혼 합의서였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조항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오직 하나의 요구. 이혼에 합의해달라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서류의 맨 아래에는 그녀의 이름 윤서아가 한치의 떨림도 없는 단정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권희준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곧이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던 저 여자가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해 그에게 이것은 사랑의 종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반란이자 총재인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상에 감히 균열을 일으키려 하는 어리석은 시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당장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서아의 행방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친정, 친구들, 그녀가 갈 만한 모든 곳.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똑같았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고 증발해버렸다. 카드 사용 내역도, 휴대폰 위치 추적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이준의 분노는 점차 당혹감으로 변해갔다. 그가 알던 바보 윤서아는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내 코웃음을 쳤다. 뻔하지. 돈 떨어지면 기어들어 오게 되어 있어. 그는 이혼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세상은 여전히 그의 발 아래에 있었고 고작 여자 하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다. 그의 제국은 철옹성이었고 그는 그 제국의 유일한 왕이었다. 그는 그날 아침 자신의 세상이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거대한 성의 주춧돌 하나가 조용히 빠져나갔다는 것을. 윤서아가 사라진 후 며칠이 흘렀다. 권희준은 자신의 일상에서 그녀의 부재를 애써 지워버렸다. 그는 아내의 가출을 사소한 해프닝 혹은 자신의 완벽한 삶에 잠시 끼어든 불협화음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JK그룹의 총재였다. 그의 세상은 거대한 프로젝트와 천문학적인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여자 하나의 빈자리는 먼지보다도 미미한 것이어야 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일에 몰두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스스로와 세상에 증명하려 했다. 그의 자신감의 근원은 현재 그가 추진하고 있는 거대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있었다. 미래 바이오 산업의 판도를 바꿀 획기적인 기술을 가진 작은 벤처 기업을 인수하는 건이었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독점적인 협상권을 따냈을 때 JK의 이사회는 모두 그의 성우안에 찬사를 보냈다. 이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JK그룹은 앞으로 수십 년간 먹고 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될 터였다. 이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아내의 부재로 인한 사소한 구설수들을 잠재울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한 계획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월요일 아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인수하려던 바이오벤처의 핵심 연구원이 경쟁사로 이적했으며 그가 자신의 핵심 특허 기술을 함께 가지고 나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은 프로젝트의 심장이 통째로 뽑혀나간 것과 다름없었다. 막대한 투자금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고
JK그룹이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 증권계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주가는 요동쳤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를 칭송하던 임원들은 이제 불안한 눈빛으로 그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총재님, 이대로라면 그룹 전체의 신뢰도에 막대한 타격이 갑니다. 한 임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권위주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그의 방식대로라면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거나 막대한 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에게는 지금 상황을 타개할 날카로운 전략적 판단이, 한 수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헬리오스. 지난 5년간 JK그룹의 가장 중요한 투자 결정을 좌우해 온 전설적인 익명의 투자 분석가.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다. 성별도, 나이도, 국적도 알려진 바 없었다. 오직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만 소통했고 천문학적인 자문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의 분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는 마치 미래를 보는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했고 JK그룹은 그의 조언 덕분에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 권위주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헬리오스에게 연락해 이번 바이오 사태에 대한 긴급 분석 보고서를 요청한다고 전해. 그가 요구하는 비용이 얼마든 상관없어. 그는 헬리오스가 이번에도 명쾌한 해답을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헬리오스는 그의 비밀 무기이자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또 다른 기둥이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비서실장에게서는 아무런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 초조해진 이준이 직접 연락하자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총재님, 이상합니다. 헬리오스와의 비상 연락 채널이 완전히 먹통입니다. 이메일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적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보고는 권위준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헬리오스의 침묵, 그것은 그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에 없는 또 다른 변수였다. 그는 불현듯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비서에게 헬리오스로부터 마지막 보고서가 도착한 날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확인 결과 마지막 보고서는 M&A 성공 파티가 열리던 날 밤에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헬리오스의 침묵은 정확히 윤서아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단순한 우연일까? 권위주는 애써 그 불안한 연결고리를 부정하려 했다. 아내의 가출과 익명의 분석가의 침묵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텅 빈 저택으로 돌아온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허함을 느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온기가 사라진 집, 그리고 늘 자신의 손안에 있다고 믿었던 헬리오스의 조언이 사라진 회사.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두 개의 커다란 구멍이 동시에 뚫려버린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아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떠난 후 처음이었다. 방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모든 생기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화장대, 그녀가 읽던 책들, 그녀가 아끼던 작은 화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서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은 경제학 원론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책의 곳곳에는 그녀의 것으로 보이는 깨끗한 필체 메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바보 같은 여자가 이런 책은 왜 읽는담. 하지만 그는 그 책을 차마 내려놓지 못했다. 그 필체가 헬리오스가 보내온 보고서에 간결하고
논리적인 문체와 어렴풋이 닮아 있다는 기묘한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헬리오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JK그룹의 위기는 깊어졌다. 바이오 벤처 인수 실패의 여파는 생각보다 거대했다. 수조 원의 손실은 차라리 사소한 문제였다.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던 총재 권위준의 판단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언론은 연일 그의 실패를 대서특필했고 주주들은 불안해했으며 이사회는 술렁였다. 완벽했던 그의 제국에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을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기회를 엿보던 하이에나가 놓칠 리 없었다. 권위준의 사촌이자 JK그룹의 이사인 권태석 상무. 그는 늘 이준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야망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했다. 그는 이준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독단적인 경영과 과도한 리스크 추구는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교묘하게 현 경영진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그의 발언은 위기에 빠진 JK그룹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권위준은 사면촉에 몰렸다. 밖에서는 경쟁자들이, 안에서는 친족이 그의 자리를 위협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적인 반전 카드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카드는 오직 한 사람, 헬리오스만이 줄 수 있었다. 그는 거의 편집증적으로 헬리오스를 찾는 데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최고 정보 보안팀을 소집해 헬리오스의 디지털 흔적을 찾으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을 내렸다. 그의 집착은 두 갈래의 추적으로 이어졌다. 하나는 세상에 알려진, 사라진 아내 윤서아를 찾기 위한 공개적인 수색이었다. 그는 최고의 사설, 탐정팀을 고용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더 이상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의 바보 같던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헬리오스와의 기묘한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 헬리오스라는 유령을 잡기 위한 비밀스러운 사냥이었다. 그는 이 사냥에 그룹의 모든 정보 자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추적은 계속해서 벽에 부딪혔다. 서한은 작정하고 모든 흔적을 지웠고 헬리오스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벽한 유령이었다. 절망적인 보고가 이어질수록 이준의 머릿속은 점점 더 과거의 기억들로 채워져 갔다. 특히 그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내와의 사소한 대화들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그의 뇌리에서 반복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 기억들 속에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수많은 힌트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한 번은 그가 홍콩의 외환시장 변동성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을 때였다. 그는 서재에서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 서한은 새로 사온 난초 화분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여보, 이 난초는 브라질에서 왔대요. 신기하죠? 요즘 그쪽 나라 커피 농사가 흉작이라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난초 값은 오히려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그는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라며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하지만 지금 권태석의 공격으로 남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긴 이 시점에 그녀의 말이 섬광처럼 그의 뇌리를 스쳤다. 커피와 난초,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그는 즉시 남미의 경제 동향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커피 흉작의 원인은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정치 불안으로 인한 물류 시스템 마비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JK그룹이 투자한 광물 자원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즉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정치 리스크가 적은 인접 국가로 물류 루트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바보 같은 말 한마디가 수천억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가 되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강박적으로 아내의 흔적을 되짚기 시작했다. 그는 텅 빈 그녀의 방에 들어가 그녀가 남기고 간 책들을 읽고 그녀가 가꾸던 정원을 거닐었다. 그녀가 이 땅은 산성이라 블루베리를 심으면 잘 자랄 거예요 라고 말했던 것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었다. 그녀가 저 오래된 그림은 색이 바래서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뒷면에 더 유명한 화가의 밑그림이 숨겨져 있대요 라고 말했던 것은 부실 기업으로 보이는 회사의 숨겨진 자산 가치를 꿰뚫어 본 것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모든 신호를 바보의 헛소리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바로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진짜 바보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깊은 자괴감과 뼈아픈 후회가 그의 심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를 되찾아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리고 묻고 싶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그러던 어느 날 밤 헬리오스를 추적하던 보안팀으로부터 마침내 유의미한 보고가 올라왔다. 찾았습니다. 총재님, 헬리오스의 모든 통신은 수백 개의 가상 서버를 경유했지만 그 모든 신호가 시작된 최초의 프록시 서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 서버. 등록자 명의가 누구야?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들려왔다. 윤재호. 20년 전에 파산한 신성캐피탈의 윤재호 회장으로 나옵니다. 윤재호. 그 이름은 바로 윤서아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권희준이 서울의 텅 빈 저택에서 과거의 유령과 씨름하고 있는 동안 스위스 취리히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새로운 전설이 쓰이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취리히 호수의 고요한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아파트 주인의 시선은 오직 그녀 앞에 6개의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아.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었다. 헬리오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불안하게 미소 짓던 유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흰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조용하지만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을 가득 채운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그녀의 눈에는 마치 익숙한 악보처럼 보였다. 그녀는 뉴욕 증시의 미세한 변동, 상하이의 원자재 선물 가격, 그리고 런던의 외환시장 흐름을 동시에 읽어내며 그 안에 숨겨진 패턴과 불협화음을 찾아냈다. 잠시 후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전량 매도. 그녀가 헤드셋의 나지막이 명령하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와 그녀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왔다. 그녀가 방금 무너뜨린 것은 탐욕과 부실로 가득 찬 거대 투자 은행이었다. 그녀의 판단은 이번에도 정확했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이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을 것이다. 3년간 권희준의 아내라는 가면 속에 숨겨왔던 그녀의 본질.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
신성 캐피탈의 회장이었던 윤재호는 시장을 읽는 천재적인 안목을 가졌지만 사람을 너무 믿었던 선량한 사업가였다. 20년 전 그는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과 거대 자본의 무자비한 기업 사냥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 어린 서에게 남겨진 것은 아버지의 낡은 서재와 그가 평생에 걸쳐 구축한 헬리오스라는 이름의 비밀 분석 시스템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세상을 배웠다. 경제학, 수학, 심리학, 그리고 배신과 음모. 그녀는 아버지의 시스템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며 언젠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를 파멸시킨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세상은 혼자인 그녀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방패, 그녀의 진짜 모습을 숨겨줄 완벽한 위장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 JK그룹의 권희준과의 정략 결혼 제안이 들어왔다. 그것은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당시로서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권희준의 아내가 됨으로써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아무것도 모르는 온실 속 화초로 여겼기에 그 누구도 그녀가 밤마다 서재에 숨어 헬리오스로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JK그룹을 자신의 시험 무대로 삼았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을 통해 JK그룹을 성장시켰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냈다. 그녀는 어쩌면 아주 잠시나마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차가운 남편 권희준이 언젠가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 파티장에서 그가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그날 밤.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다고.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그녀가 그를 떠난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상처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간 준비해온 그녀의 전쟁, 그 서막을 올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권희준이 자신 없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성공이 사실은 누구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는지 그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니터 한 구석에 떠있는 JK그룹의 주가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연일 폭락하는 그래프가 마치 그의 무너지는 자존심처럼 보였다. 권태석 상무가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뉴스도 이미 접한 바였다. 그녀의 충실한 집사이자 유일한 조력자인 최 비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씨, 정말 이대로 지켜만 보실 겁니까, 총재? 아니, 권희준 씨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서한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위험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오만함이었겠지. 그녀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3년의 시간은 아무리 거짓된 관계였다 해도 무시할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의 냉정함 뒤에 숨겨진 고독을, 그의 오만함 속에 감춰진 불안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동정심에 흔들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말했다. 그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해요.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직접 겪어봐야만. 그가 남의 세상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려 왔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여왕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체스판 위에서 권희준은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말이 되어 있었다. 윤서아의 아버지,
윤재호의 이름은 권희준의 뇌리에 박힌 파편이었다. 헬리오스와 아내를 연결하던 희미하고 불안한 선은 이제 굵고 선명한 쇠사슬이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에게 보고하는 모든 팀의 방향을 수정했다. 헬리오스를 찾던 정보 보안팀, 그리고 아내를 찾던 사설 탐정팀. 그는 두 팀을 하나로 합쳐 오직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도록 했다. 바로 윤서아의 진짜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의 지시가 떨어진 후 지난 3년간 먼지 쌓인 캐비닛 속에 잠들어 있던 정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가 결혼 전 형식적으로 건네받고는 서재 구석에 처박아두었던 아내에 대한 신상 정보 파일. 그는 단 한 번도 그 파일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거의 광적으로 파일의 모든 글자들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눈이 먼 남편이었는지를. 파일 속의 윤서아는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를 휩쓸었던 천재 소녀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해 경제학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유망주였다. 그녀가 쓴 몇 편의 논문은 너무나도 뛰어나서 당시 교수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기록은 아버지인 윤재호 회장이 파산하고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시점에 뚝 끊겨 있었다. 그녀는 돌연 자퇴했고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재능을 스스로 봉인해버린 것처럼 권희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대학 시절 논문을 읽어 내려갔다. 복잡한 수식과 것이 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 그것은 꽃꽂이나 하던 바보 아내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지성의 산물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거대한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다. 그는 지난 3년간 대체 누구와 함께 살았던 것인가? 그는 왜 단 한 번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가?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심장을 찔렀지만 그는 아직 진실의 가장 깊은 곳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는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마치 처음 방문하는 사람처럼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곳, 평범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비밀스러운 암호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의 발걸음이 그녀의 서재 앞에서 멈췄다. 그곳은 그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가 가장 무관심했던 공간이었다. 그는 서재 안으로 들어가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을 살폈다. 문학, 역사, 그리고 그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수많은 전문 서적들. 그의 시선이 한쪽 벽의 거대한 책장 앞에서 멈췄다.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는 손으로 책장 전체를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책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아주 작은 틈과 버튼. 그가 버튼을 누르자 책장 전체가 소리 없이 안쪽으로 열리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그녀의 진짜 세계, 바로 헬리오스의 심장부였다. 방 안은 차가운 금속성의 기계들과 여러 대의 슈퍼컴퓨터,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모니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니터 위에는 전 세계의 주가와 환율, 원자재 시세가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홀린 듯 안으로 들어섰다. 방 중앙에 놓인 의자에 앉자 그의 눈앞에 놓인 메인 컴퓨터 화면에 힐리오스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권희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든 의심과 불안, 그리고 희미한 예감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보안팀에게 연락해 당장 이 컴퓨터의 암호를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컴퓨터의 잠금이 풀렸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JK그룹의 운명을 좌우했던 헬리오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가 받았던 모든 분석 보고서의 원본 파일,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그녀가 직접 설계한 복잡한 알고리즘, 그리고 아직 그에게 전송되지 않은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 시뮬레이션까지. 그는 보고서의 초안들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그가 서하의 낡은 책에서 보았던 바로 그 단정하고 익숙한 필체의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리스크 과대, 재검토 필요, 당위 변동성 함정, 장기 투자 유효. 그 순간 권희준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함, 그의 자신감, 그가 이룩했다고 믿었던 모든 성공이 사실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제국을 건설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발밑에 보이지 않는 주춧돌을 놓아준 여인의 위대함을 알아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그가 바보라고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내가 사실은 그의 제국을 떠받치고 있던 유일한 기둥이었던 것이다. 깊은 후회와 자기 혐오가 쓰나미처럼 그를 덮쳤다. 파티장에서 그녀를 모욕했던 자신의 모습,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들을 멍청한 소리로 치부했던 순간들, 그녀의 외로움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지난 3년의 시간, 그 모든 것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헤집었다. 그는 헬리오스의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다. 차가운 모니터 불빛만이 그의 절망적인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권태석 상무가 그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비서의 다급한 보고였다. 그의 진짜 위기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고 있었다. 권태석 상무가 소집한 긴급 이사회는 권희준 총재를 향한 공개적인 처형장이었다. JK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인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준은 아내의 비밀 서재에서 겪었던 충격과 자기 혐오를 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야만 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와 창백한 얼굴은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총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리고 그의 약해진 모습을 권태석은 놓치지 않았다. 권태석은 승리를 예감한 사냥개처럼 자신만만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치 이준의 과거 모습을 그대로 복제한 듯한 오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우리는 지금 JK그룹의 중대한 위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프로젝트 실패, 끝없이 추락하는 주가,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불신,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독단적이고 오만한 경영 방식이 불러온 예견된 재앙입니다. 그의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이준에게 날아와 박혔다. 그는 이준의 실패 사례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그를 무능하고 위험한 리더로 몰아갔다. 과거의 이준이었다면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멱살을 잡거나 논리적인 반박으로 그의 주둥이를 막아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이준은 그럴 힘이 없었다. 권태석의 비난이 너무나도 아프게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렸고 그의 독단이 그의 귀를 막았다. 그는 아내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회사의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다. 그는 반박할 자격조차 없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권태석에게로 넘어갔다. 이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준에 대한 실망과 권태석에 대한 기대가 서려 있었다. 권태석은 이 기세를 몰아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JK그룹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리더를 세워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합니다. 저는 감히 제가 그 역할을 맡아 무너진 그룹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경영 정상화 계획안을 테이블 위에 던지며 사실상 쿠데타를 선언했다. 모두의 시선이 권위준에게로 쏠렸다. 그의 침묵은 패배의 인정처럼 보였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아내의 비밀 서재, 그곳의 모니터들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수많은 데이터와 분석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당연하게 누렸던 성공과 영광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위해 헌신했던 한 여인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만약 이대로 무너진다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두 번째 배신이었다. 그 생각은 그의 텅 비었던 눈동자의 희미한 불씨를 되살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내 과오를 인정합니다. 그의 첫마디의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오만한 권위준 총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위기는 분명 나의 독단과 오만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고 가장 소중한 조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솔직한 사과는 이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권태석조차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표정이 굳었다. 이준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미사여구나 거짓된 자신감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난 며칠간 아내의 자료들을 보며 깨달았던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위험성이 높은 당위 투자 대신 안정적인 기술 기반의 장기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부의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내실이 튼튼한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말 속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깊은 성찰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헬리오스의 전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었다. 헬리오스의 통찰력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낸 리더의 목소리였다. 몇몇 중립적인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권태석이 구축해놓은 벽은 여전히 견고했다. 이준의 말만으로는 이 판을 뒤집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는 간신히 자신의 해임한 투표를 다음 주 정기 이사회로 미루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은 사형 집행을 일주일 연기한 것에 불과했다. 이사회에서 나온 이준은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방법이 없었다. 권태석은 이미 언론과 이사회의 상당수를 장악하고 있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헬리오스의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 보고서를 쓰는 사람, 그 모든 전략을 설계하는 사람, 바로 윤서아 그녀 자신이 필요했다. 단순히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전쟁을 함께 싸워나갈 유일한 파트너로서 그녀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도시의 야경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아내와 함께 이 풍경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사설 탐정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비밀 수칙은 무시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어떤 방법을 쓰든 무슨 규칙을 어기든 상관없어. 지금 당장 윤서아를 찾아내. 반드시. 그의 마지막 명령은 잃어버린 아내를 향한 뒤늦은 고백이자 그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의 시작이었다. 권희준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JK그룹의 모든 정보 역량이 한 사람, 윤서아를 찾는데 총동원되었다. 그것은 마치 국가급의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다. 위성, 금융거래 추적, 인터넷 통신 감청까지.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법적인 수단도 개의치 않았다. 그의 이런 편집증적인 집착을 임원들은 총재가 가출한 아내에게 분노하여 벌이는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직 이준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적이 아니라 무너진 자신의 세상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필사적인 순례라는 것을.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추적 끝에 마침내 탐정팀으로부터 결정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찾았습니다. 총재님, 윤서아님은 현재 스위스 취리히에 체류 중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주소는 취리히 호수 근처의 최고급 보안 주택입니다. 보고를 받은 이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개인 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서울에서 취리히로 향하는 12시간의 비행 동안 그는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녀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십 번이고 사과의 말을 연습했다. 하지만 어떤 말도 지난 3년간 자신이 저지른 오만과 무관심을 씻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JK그룹의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날아가는 한 명의 필사적인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만나주더라도 차갑게 외면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받을 벌이라면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었다. 마침내 취리히에 도착한 그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녀가 머무는 주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는 마치 현대적인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는 모든 보안 절차를 거쳐 마침내 그녀의 집 문 앞에 섰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의 앞에 그가 알던 윤서아가 서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가 자신이 알던 윤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한 미소를 짓는 유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갑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세련된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으로 조금의 놀란 기색도 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집 안쪽으로는 그가 그녀의 비밀 서재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수많은 모니터들이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곳은 헬리오스의 새로운 성이었다. 무슨 일이죠? 권희준 씨,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그녀는 그를 여보가 아닌 그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 호칭 하나가 그들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강을 실감하게 했다. 이주는 준비했던 모든 말들을 잊어버렸다. 그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했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오만했고 눈이 멀었소. 당신이라는 보석을 곁에 두고도
나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진짜 바보였어. 미안하오. 진심으로.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사과를 했다. 그는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권태석 상무가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그녀에게 애원했다. 부탁이요, 돌아와 주시오. 헬리오스로서가 아니라 내 파트너로서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오. 서한은 그의 모든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의 절박한 고백이 끝났을 때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당신의 사과는 잘 들었어요. 권희준 씨. 하지만 그 사과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겠죠.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기 위한 수단. 언제나처럼 그녀의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당신이 돌아와 달라고 말하는 그 여자. 당신이 필요로 하는 윤서아는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당신이 무시하고 모욕하고 바보라고 부르던 그 여자는 당신이 죽였으니까.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들 사이의 거리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JK그룹의 운명은 이제 당신 혼자의 몫이에요. 나는 내 길을 갈 겁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나만의 세상을 만들 거예요. 당신이나 당신의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녀의 거절은 너무나도 단호해서 이주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지난 3년간 그녀가 느꼈을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무게였다. 서한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이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요. 그 말을 끝으로 문이 닫혔다. 그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망견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를 구할 마지막 희망도, 뒤늦게 깨달은 사랑도 모두 그의 손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는 비행기에 올라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의 구름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완전한 공허함. 그것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닥에 홀로 내동댕이 쳐졌다. 아무도 그를 구해줄 사람은 없었다. 만약 여기서 살아남고 싶다면 오직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수밖에 없었다. 취리히에서 돌아온 권희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세상을 지배하던 오만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깊은 고독과 처절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JK그룹의 임직원들은 그의 변화에 충격과 혼란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불호령을 내리지 않았고 비서들에게 서류를 집어 던지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집무실 옆에 있는 작은 회의실에 틀어박혀 밤을 새워가며 산더미 같은 서류와 데이터들을 파고들었다. 아무도 그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는 사실 윤서아의 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비밀 서재에 있던 모든 자료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옮겨왔다. 그리고 그는 헬리오스의 보고서를, 그녀의 메모가 담긴 책들을, 그녀가 설계한 분석 알고리즘을 필사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의 지혜를 이제야 고통스럽게 배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었다.
그의 오만했던 세계관을 부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처절한 자기 반성의 과정이었다. 권태석 상무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이준이 스위스까지 가서 아내에게 매달렸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그를 더욱 비웃었다. 그는 이 사회를 자신의 편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JK그룹의 핵심 자산들을 하나씩 매각하거나 자신의 통제에 두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이준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준의 변화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힘을 알아보지 못했다. 권태석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JK건설의 유능한 임원들을 대거 빼내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과거의 이준이었다면 분노하며 그들의 앞길을 막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이준은 달랐다. 그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는 대신 JK건설의 모든 직원이 모인 강당으로 직접 찾아갔다. 그는 단상에 올라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의 제 오만과 독선을 사과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 그룹이 유지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직원들은 술렁였다. 그는 회사의 위기를 솔직하게 인정했고 권태석의 비열한 공격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것은 더 이상 무분별한 확장이 아닌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며 내실을 다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의 연설에는 화려함은 없었지만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본 임원들과 직원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태석의 이직 제안에 흔들리던 핵심 인력들 몇몇이 회사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싸움 방식이었다. 그는 더 이상 힘과 돈으로 상대를 윽박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내가 알려준 대로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고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다. 권태석이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으로 그룹의 자금 흐름을 위협했을 때 그는 헬리오스의 자료를 토대로 그 함정의 허점을 정확히 역이용하여 오히려 권태석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그의 방역은 이전처럼 요란하지 않았지만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한편 취리히의 윤서아는 자신의 새로운 금융 컨설팅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헬리오스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진짜 이름 윤서아로 세상에 나섰다.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력은 유럽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전 세계의 거물들이 그녀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섰다. 그녀는 JK그룹의 소식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권위준의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든 이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는 밤마다 자신도 모르게 JK그룹의 주가와 관련 뉴스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벼랑 끝에 몰렸던 권위준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워나가고 있는 모습. 특히 그가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자신이 과거에 제시했던 것과 똑같은 경영 철학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변하고 있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결국 포기해야만 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충돌했다. 그가 무너지기를 바랐던 복수심과 그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연민, 그리고 어쩌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은 애정.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그를 떠난 것은 그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변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돕지 않았다. 그가 이 싸움을 스스로 이겨내야만. 그의 변화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 마침내 JK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정기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권태석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이준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함정을 준비했다. 그는 해외 투기 자본과 손을 잡고 주총 당일 대량의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폭락시켜 소액 주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뒤 위임장 대결에서 압승을 거두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이준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자본의 공격이었다. 이준 역시 그 계획을 파악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절망적인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각, 취리히의 윤서아 역시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이준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JK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부터 컨벤션 센터 주변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백 명의 취재진과 회사의 운명에 촉각을 곤두순 주주들, 그리고 긴장된 표정의 임직원들이 뒤섞여 거대한 인파를 이루었다. 권태석 상무는 이미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여유롭게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자신의 세를 과시했다. 그의 곁에는 그와 손을 잡은 해외 투기 자본의 대표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JK그룹이라는 거대한 사냥감을 나눠 가질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잠시 후 권이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장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예전처럼 위압적인 경호원들을 대동하지 않았다. 오직 충직한 김 비서만을 대동한 채 그는 홀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사운 탓에 수척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단단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비장한 평온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주주총회의 막이 올랐고 예상대로 권태석이 먼저 단상에 올랐다. 그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현란한 언변으로 이준의 경영 실패를 조목조목 비난하고 자신이 JK그룹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의 계획의 핵심은 비주력 계열사들을 헐값에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회사의 미래를 팔아 눈앞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투기 자본가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하지만 당장의 손실에 불안해하는 주주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처럼 들렸다. 마침내 권이준이 단상에 오를 차례가 되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우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그는 권태석처럼 숫자로 포장된 미래가 아닌 JK그룹의 본질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JK그룹이 단순히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수많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과 꿈을 가진 공동체라고 말했다. 그는 권태석의 당위 부양책이 회사의 100년 미래를 좀먹는 독약과 같다고 역설했다. 대신 그는 고통스럽더라도 내실을 다지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의 연설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회사를 향한 그의 진정한 애정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몇몇 소액 주주들과 오랜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미 권태석과 외국 자본에 넘어간 대주주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침내 총재 해임안에 대한 전자투표가 시작되었다. 컨벤션 센터의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집계 현황이 나타났다.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권태석의 찬성률이 무섭게 치솟기 시작했다. 50%, 60%, 순식간에 과반을 훌쩍 넘어서며 그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지는 듯 보였다. 권태석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장내는 패배를 예감한 이준의 편에 선 사람들의 탄식 소리로 가득 찼다. 이준은 담담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투표 마감을 불과 몇 초 앞두고 스크린의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동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 주주들의 표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표는 기적처럼 권위준의 유임을 지지하는 반대표에 꽂혔다. 찬성률 그래프는 급격히 꺾여 내려왔고 반대율 그래프는 수직으로 치솟았다. 49대 51, 단 2%의 근소한 차이로 권위준의 해임안은 극적으로 부결되었다. 장내는 잠시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엄청난 환호와 박수 소리로 터져나왔다. 권태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스크린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이미 대세는 결정된 후였다. 이준 역시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즉시 깨달았다. 이 불가능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하나의 목소리로 묶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같은 시각, 취리히의 윤서아는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 선 최 비서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서아는 주총 며칠 전 헬리오스의 이름으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보고서는 JK그룹의 모든 소액 주주들에게 익명으로 발송되었다. 보고서 안에는 권태석과 투기 자본의 음모, 그리고 그들이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릴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또한 권위준의 새로운 비전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전망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식을 사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진실이라는 무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권태석은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JK그룹은 가까스로 최악의 위기를 넘겼다. 주주총회장에서 나온 권위준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조용한 곳으로 향했다. 그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대신 가슴 벅찬 감사함과 미안함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구원했음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함께 만든 제국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이제는 비워버린 윤서아라는 이름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는 회사를 지켜냈다. 이제 그에게는 무너진 자신의 세상을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할 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권위준은 승리의 축배를 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찬사와 축하를 뒤로하고 홀로 JK그룹을 재건하는 고독한 길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윤서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으로 함께 쌓아 올린 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 유산을 더럽히지 않을 자격이 있는 주인이 되어야만 했다. 그의 진짜 싸움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첫 번째 행보는 청소였다. 그는 권태석의 편에 붙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부패한 임원들을 모조리 해고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실력과 정직함만을 기준으로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했다. 그는 더 이상 총재실의 높은 의자에 앉아 보고만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꾸고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연구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는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던 중소협력업체들을 일일이 찾아가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불공정했던 계약들을 모두 바로잡았다. 그리고 그는 윤서아의 상처의 근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20년 전 신성캐피탈의 부도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조사 결과 JK그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업계의 포식자 중 하나로서 신성캐피탈의 몰락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일부 역시 그녀의 아버지를 쓰러뜨린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사제를 털어 윤재호 재단을 설립했다. 그 재단은 과거의 불공정한 기업 사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재능과 꿈이 있는 벤처 기업가들을 후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윤서아를 향한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었다. 한 시대를 바로잡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한 남자의 뒤늦고 진심 어린 속죄였다. 취리히의 윤서아는 서울에서 벌어지는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정보망을 통해 JK그룹의 개혁과 권희준의 행보가 매일같이 보고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의 행동이 자신을 되찾기 위한 계산된 연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일관되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특히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된 재단이 설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얼음병마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변했다. 그녀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그는 진정한 리더이자 괜찮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권희준이었다. 그 안에는 비행기표나 화려한 선물이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그가 직접 쓴 짧고 정중한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JK그룹이 새롭게 문을 여는 인공지능 연구소의 개소식에 대한 안내와 함께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통찰력이 없었다면 이곳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애원이나 명령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초대였다. 서아는 초대에 응했다. 그녀가 몇 달 만에 돌아온 서울은 그대로였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인공지능 연구소 개소식에서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환대를 받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권희준과 다시 마주했다.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후회, 어색함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긴 시간을 돌아 마침내 서로를 제대로 마주하게 된 두 사람의 깊은 이해만이 담겨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그는 그녀를 연구소 옥상의 작은 정원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예전에
산성 토양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한 듯 푸른 블루베리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회사를 지킨 것이 아니오. 당신이 지켜온 가치를. 내가 뒤늦게 배웠을 뿐이지. 그의 겸손한 고백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당신 스스로 해낸 거예요. 당신은 당신 아내의 힘으로 일어선 거예요.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이준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소. 총재 권이준도 헬리오스도 아닌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내 이름은 권이준입니다. 이제 막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서투른 경영자입니다. 괜찮다면 당신에 대해 알아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윤수아 씨, 그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녀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의 그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윤수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더 이상 대답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내민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 지난 수년간 잃어버렸던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한 남자의 세상은 처참하게 무너졌었다. 하지만 바로 그 폐허 위에서 그는 비로소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세상을 짓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